그러면 지난 강의에 이어서 다시 내용 분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자가 중점을 두었던 노력은,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 치중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개개인의 제자의 인격 완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논어의 내용은 첫 번째, 양계초가 지적한 그 인격의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양계초가 말한 제1항 2항은 논어 전편의 3분의 2라고 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6항목이 겨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어 전편을 3분의 2를 차지하게 될 제1항과 2항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제1항에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수양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 전체가 오늘날까지도 영혼불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제2항은 바로 사회에 관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4항에 있어서의 천리담, 바꿔 말하면 철학 이론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철학 이론은 공자의 가르침 그 자체가 실천 중시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몸소 실천하는 실천궁행이라고 해서 몸소 행하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과 천도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천은 우리가 형이하학의 개념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상의 원론적인 것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처럼 생활 규범에 중시하다 보니까 형이상학적 원리 규명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실천의 그 자체 속에가 모두 형이상학의 심오한 경지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의 정치담은 당시 사회의 체제, 즉 조직을 위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계실 때에 당하에 절한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부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치자를 존경한다라는 근본 정신만큼은 지금까지도 불변의 진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조직의 체제에 관한 부분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적인 문제, 이 부분만큼은 변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어 내용을 분별하는 제5항에 있어서 수제시교는 제목에 따른다라는 것은 공자의 제자 등등 또는 통치자가 찾아와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의 소양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의사가 똑같은 감기 증세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사람이 처해 있는, 즉 환자가 처해 있는 그 체질과 환경에 의해서 약은 각기 다르게 써야 한다라는 것처럼 학자 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효라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물었을 적에도 자하와 자유가 사랑이 치우친 사람 또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그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5항이라 하는 것은 이 수제시교라 하는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맞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재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항의 인물에 대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위해서 논평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가? 그것은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격이라고 하는 이 표준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곧 공자의 이상적 인격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7항의 자수로는 공자께서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시는 것인데 곧 자기의 말은 제자들 역시 나처럼 살아주기를 염원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항이라 하는 것은 공자에 대한 관찰, 이것은 공자의 생활 전 면모를 살펴보는 자료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는 두 분류 방법으로 이 논어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면 논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논어의 가치와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논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먼저 논어의 중요성이 그 가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중요한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할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일부분을 모두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어의 내용 속에 말하지 않았던 부분의 가치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사철의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으로 그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공자 시대를 전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바꿔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사, 그들이 어떠한 인물이었던가를 적어놓은 귀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인물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바로 논어의 주체인 공자부터 살펴보면 공자의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 즉 심지어는 음식이며 생활하는 것이며 말씀이며 덕행이며 행정, 교육, 기상, 풍모, 또 공자께서 느꼈던 감정들, 또 만났던 그 현실의 처지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대로 투영되어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자 문화의 제자들의 인물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안현으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제자들은 바로 몇 사람을 적고 있는가? 논어에 기록된 제자들은 28명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자의 제자는 3,000명이고 이 3,000명에서 육례를 통달한 사람, 바로 이러한 제자는 72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2인 속에서도 28명만이 논어에는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논어라 하는 것은 3,000제자의 대표성을 갖는 72인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그 대표만을 척출한 것이 28명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공자의 3,000명의 제자의 몫을 28명으로 압축한
제자들의 언행과 생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문의 절차탁마와 교유, 출사 등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논어는 공자 문화의 인물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자 이전의 사람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자 이전의 애성인과 선현에 대한 사적이 공자의 안목에 의해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생각하는 요순우탕 문무주공의 치적들, 그리고 선현에 해당되는 은대마렵의 3인, 그리고 태백, 백이숙제 등의 행적이 포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자 당시대의 제후들이 또는 명대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제후들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노나라의 장문중, 장무중, 계문자, 위나라에서는 영무자, 공문자, 사호, 거배곡, 제나라의 관중, 안영 등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논어에는 당시 도가의 선하라고 할 수 있는, 즉 도가의 원류를 밝혀주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저거릭, 조강저벼, 신문 등은 도가의 사상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도가의 사상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임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주변의 사상사 역시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물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마천인은 공자 세가와 중의제자 열전을 저술했고, 그 후로 두정상은 공자전을 썼고, 장효봉은 공자 신전을 썼고, 이용예는 논어공문 언행록을 썼으며, 근대에 들어서 일본의 제교철차라 하는 사람은 논어제자 고를 쓰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었던가? 바로 논어의 취재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철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그 경학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조기의 맹자 제사에 의하면 논어라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경의 빗장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비녀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빠져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녀장 관이고 비녀장 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할이라고 하는 것, 오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수렴하고 정리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어해주는, 통속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애약사어 서술화 하는 육례의 가장 중요한 목구멍이요 옥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기가 말했던 오경의 관할과 육례의 후금은 청류 진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진풍의 동숙 독서기 권이에 의하면 논어는 직접적으로 주역에 관한 글을 논설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시 논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논어에는 주역과 춘추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내용마저 없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논어에 나타나 있는 유항이라는 구절, 이것은 주역의 한꾀이고 대과가 없다라는 것, 이 역시도 주역에 나오는 말이고 사불출기이라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은 제자리를 벗어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역 내용에 정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와 우애를 집안의 정치에 베푼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논어에서 쓰여 있고 있지만 그것은 서경의 정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어에서 나타나는 요임금과 순임금과 우임금을 찬탄하는 말에 위대하고 위대한 순임금과 운임금이 천하를 두시고 통치하였다라는 등등의 찬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요임금께서 말씀하신 순임금에게 전수하면서 탄식하며 나라를 전해줬던 글창, 이런 것들은 곧 뭐에 해당되는가? 요순우탕문무를 논술한 것으로, 요순우탕문무는 곧 무엇을 말해주는가? 서경이라고 하는 상서에는 요순우탕문무의 역사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어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다면 요순우탕문무를 논술한 상서 100편의 요지가 바로 논어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문공은 사람이 속임수가 있었을 뿐 바르지 못하고 제한공은 바르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장과 천하가 도가 있으면 예약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록이 공시를 떠난 지 5세가 되었다라는 등등의 논어의 이 글들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춘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춘추 204년간의 그 역사를 또한 그 요점만 들어 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왕이 제나라 임금을 시해했을 때 공자가 토벌을 청한 것은 어느 때 하신 말씀인가? 이것은 노나라에서 서쪽으로 사냥을 해서 기린을 잡았을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고, 바로 진왕이 시군을 했다라는 것은 대의명분이 어긋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다시 기린이 잡힘으로써 성인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바꿔 말하면 공자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대의명분을 바로잡고자 바로 이 점은 춘추를 저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경학의 요체들, 주역이라든지 서경이라든지 그리고 춘추라든지 이런 요체들이 모두 논어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역사와 철학을 떠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논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은 공자께서는 경국제세라고 하는 큰 뜻을 품고서 천하의 제후들을 찾아 돌아다니셨지만 그 포부를 이루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논어에는 공자께서 정치를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군사, 외교, 경제, 공자가 생각하는 행도,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치, 군사, 외교, 경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잘못된 당시의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이러한 이념이 담겨진 논어는 후세의 정치인에게
큰 참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건학이가 지은 자치통감 후편 15권에 의하면 바로 송나라의 조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관리의 일을 익혔다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바로 행정에 관한 사무 보는 것을 익힌 것입니다. 사무를 보는 데는 능란했지만 학술, 즉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깊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조보가 바로 재상이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재상이 되니까 송태조가 뭐라 했느냐, 재상이 되면 학문이 좀 있어야 하니까 글 좀 읽으라고 이렇게 해서 독서를 권하니까 이 조보는 재상이 되어 말년에서 수불석권을 합니다. 손에 책을 놓지 않고 항상 글을 읽게 되는데 그가 손에서 놓지 않은 책이 뭔 책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손에서 놓지 않은 책은 항상 집에 돌아가면 문을 닫고 책상자를 열어가지고 뭔 책을 들었느냐, 논어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논어를 하루 종일 읽고 조정에 나와서 정치를 할 적에는 물 흐르듯이 모든 일을 처결해서 예전에 사무만 잘 봤던 것이 재상이 되어서는 논어 덕분에 학문적 소양이 함양되어서 나라 일을 잘했다라는 것이 바로 경국제세를 바꿔 말하면 물 흐르듯이 이와 같이 통치를 잘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황진의 황씨 1초에 역시 같은 말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보가 조한왕인데 국조의 개국 공신에 가장 으뜸된 공신으로는 조보, 조한왕만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고 바로 창업 이후에 안정된 송나라를 지켜나가면서 가장 훌륭한 재상으로는 이문정공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조보는 항상 나라의 대사를 결정할 때에 논어를 읽고서 결정을 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나는 애조는 태조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태조를 도와서 천하를 다스릴 적에 겨우 논어 절반 정도 쓰고 쓰지를 못했다고. 논어 절반 정도가 써도 북송 당시에 가장 훌륭한 재상이 되는데 만약에 전체를 썼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후에 수성으로서 문정공은 재상이 되었을 때 역시도 논어를 읽으면서 논어 단 2구절, 8자 나라의 경비 쓰는 걸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때로 부린다라는 2구절을 제대로 이 8글자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와 같이 이 문정공 역시도 이 8글자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문정공이라고 하는 정치의 이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정공이 생각하는 경국제세의 정신적 지주는 어디였느냐? 절용예인 삼인이시라는 8글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으니 이러한 걸로 본다면 논어라 하는 것 나라의 대신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임을 말해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에게만 논어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어라 하는 것, 공자와 공자 제자 등등의 마음의 그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넘쳐나는 격언들인 것입니다. 그 격언들은 어떤 내용이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적 의미가 잔소리가 길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어는 간단하면서도 거기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일을 서두르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겨우 5글자, 여기에 무한한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깊은 연못에 다가서서 행여 빠질까 두려워하듯이 살얼음을 밟으면 행여나 얼음이 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매사를 근신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경계. 길을 갈 적에는 소롯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매사에 정의를 따라라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등용해 주면 내의 도를 행하지만 나를 버리면 바로 감출 줄도 알아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는 문학적 가치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 논어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논어라 하는 것은 도덕을 밝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어는 도를 밝히고 경세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가를 위해 이 써놓은 문장은 아닌 것입니다. 논어라고 하는 경전은 물론 도를 밝히고 경세를 위한 것이지만 논어는 문학의 연원이 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문학의 연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문학의 뿌리로서 모든 문학은 여기에 의해서 꽃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학의 연원이 되기 때문에 천추만대의 문장이 모두 여기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바로 문학의 내용과 사상의 기조가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문학의 뿌리가 될 수 있었을까? 실제로 뿌리처럼 행동한 사람이 그 누구를 들 수 있을까?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의 아버지의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초년에 문장의 글을 잘 쓴다는 명성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할 적에 5, 6년 동안을 논어와 같은 책만을 읽었던 것입니다. 바로 논어라고 하는 데에는 소동파의 아버지 소노천이 문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무엇일까? 문장은 2가지를 가져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글을 쓸 줄 아는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글의 형식 속에는 심오한 문학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논어는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원류이고, 모든 문학가들이 논어를 읽지 않고서는 글을 쓸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논어라 하는 것, 문장에 형식을 줄 수 있었던 표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